어머니, 이 서랍 속 서류가 뭐예요? 왜 요양원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그 장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박정자, 올해 71살입니다. 30년을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고, 지금은 그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더군요. 71년을 살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부엌에서 손주들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지은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각각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이 아이들 도시락을 언제까지 싸줄 수 있을까?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쳤던 거예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태수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더군요. 응, 습관이 되어서 말이야. 도시락은 다 쌌고 아침밥도 곧 차릴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더 빠르니까. 태수는 항상 이랬어요. 겉으로는 저를 챙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제가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화장을 하며 늦게 나왔고요. 어머니, 된장찌개 간이 좀 세네요. 아,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조심할게. 항상 이랬어요. 제가 한 음식에 대해서는 늘 뭔가 지적할 게 있었죠.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이건 별로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가족 회식, 친구 모임, 골프 약속. 아들은 항상 바빴고 저는 항상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게 효자지 뭐야.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정자 씨, 아드님 참 효자시네요. 어머니 모시고 사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효자라고요. 오후가 되어 집안 정리를 하다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쓰는 서랍이었는데 뭔가 서류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래된 청구서며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장의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햇살 좋은 요양원 마이너스 어르신을 위한 프리미엄 케어.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혹시 동네 어르신 중 누가 부탁한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받은 광고물? 하지만 그 밑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예약 확인서. 상담자 김태수. 입소 예정자 박정자 모친. 상담 날짜 2025년 3월 15일. 예상 입소 시기 2025년 4월 초. 그리고 그 옆에는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진명의 이전 완료 후 요양원 입소 진행.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어 들어가는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3월 15일.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닷새 후였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집을 빼앗은 다음에요. 서류를 다시 집어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서랍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30년을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낮에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아들 공부 챙기고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댔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줬고요. 이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아니야. 오해일 거야. 태수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어요. 상담 예약까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 기다리고 있었어. 아, 제가 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혼자 드시지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고민이요? 아니요, 별로요.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가 요양원 서류를 봤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30년. 30년을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평소처럼 아들 가족을 배웅했어요. 하지만 전과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며느리 수진이가 현관을 나서며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보, 그거 언제 진행하실 거예요? 빨리 좀 해요. 제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고 싶다고요.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거가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절대로. 그날부터 저는 아들 내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 살았는지를요. 관찰. 그게 제가 그 다음 며칠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을 보듯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못 본 척 했는지를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며 나오더군요. 저를 못 본 줄 알았나 봐요. 응, 나도 그래. 한 달만 참으면 돼. 그럼 우리끼리 살 수 있잖아. 드디어 이 집이 완전히 우리 거야.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받아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음식을 담았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좀 싱겁네요. 그래, 소금 더 넣을까?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언제나처럼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이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는 걸요. 짐이라는 거였어요. 제가요. 아들이 출근하기 전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수진이가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의 대화를 엿듣는 거였어요. 아니, 남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지만, 여보, 변호사는 만났어요? 응, 어제 만났어. 명예 이전은 문제 없대. 어머니가 동의만 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효자로 30년을 살았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안 들으시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자연스럽게 말 꺼낼게. 어머니,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 문제도 편하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리고 명예 이전되면 바로 요양원 상담 진행하는 거죠? 당연하지. 햇살 좋은 요양원 시설 괜찮더라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되고. 20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치면 거의 나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되지. 에이, 그것도 아까운데. 좀 더 싼 데는 없어요? 있긴 한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효자가 어머니를 어디 보냈대? 이런 소리 들을 수는 없잖아. 역시 끝까지 체면이군요. 복도에 서 있던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효자 코스프레. 정말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제 아들은 효자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심지어 저 앞에서도요. 그날 오후 손주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간식을 챙겨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지켜봤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없어요? 냉장고에 과일 있어. 먹어. 에이, 할머니가 깎아주시지. 평소에는 다 깎아주시면서. 평소에는 그랬지.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가 좀 피곤하구나.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뭐든지 다 해주니까요. 깎아주고 차려주고 심지어 숟가락까지 떠서 입에 넣어줄 기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더군요. 어머니, 오늘 일찍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어머니랑 같이 먹을게요. 그래, 좋지. 요즘 어머니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저를 걱정하는 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고 싶었던 거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뭐가? 아니, 집안일도 하시고, 손주들도 돌보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요. 요즘 보면 허리도 많이 아프신 것 같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 네. 어머니 건강 때문에요. 이렇게 계속 집안일 하시다가 더 나빠지시면 어떡하나 걱정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작이구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 네. 요즘 좋은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물리치료도 해주고, 건강도 관리해주고. 무슨 소리야? 난 아직 멀쩡한데.
아니, 예방 차원에서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미리 좋은 곳 알아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의 눈을요. 그 눈에서 저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기뿐이었어요. 완벽한 효자 연기. 태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지민이? 네. 무슨 말씀을? 엄마가 너한테 짐이냐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짐이요? 제가 언제?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우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어머니 기분 전환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됐어. 어머니, 엄마가 생각해 볼게. 천천히. 아,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급하지 않다고요? 상담 예약이 닷새 후인데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문적인 케어, 좋은 시설, 건강관리. 모두 그럴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갔습니다. 혼자 생각하기에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친구 경희를 만났어요. 50년 지기 친구였죠. 경희야. 어머,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나 상담 좀 해줘. 경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요양원 서류를 발견한 일,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은 일, 어젯밤 아들이 꺼낸 이야기까지. 경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혼자 키웠잖아. 그 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 집도 내 명의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순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준비해야 해. 준비? 그래.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경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너도 나갈 준비를 해야 해. 당당하게. 나갈 준비? 그래.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거야. 차이가 큰 거야, 순자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아들이 날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나도 준비하겠어.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반격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 인기척을 듣지 못했나 봅니다. 응, 한 달 후면 명예 이전 끝날 거야. 그럼 인테리어 업체 부를게. 시어머니 방부터 다 뜯어 고칠 거야. 거기가 제일 넓잖아. 제 방을요? 벌써 인테리어 계획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현관문을 열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못 봤네요. 수진이가 재빨리 전화를 끊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왔어. 통화 중이었니? 아, 네. 친구랑 잠깐.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적기 시작한 가계부였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돈의 기록이었죠. 수첩을 넘기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500만 원. 아들 결혼 자금 마이너스 3천만 원. 아들 집 마련 마이너스 2억. 모두 제가 번 돈이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버리려고 한다니. 수첩을 꼭 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혼자 키웠는데, 30년을 혼자 키웠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수첩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계획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더군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정이었어요. 사실 이곳은 30년 전 제가 회사 격리로 일할 때 알게 된 동료가 변호사가 되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미란 변호사.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최미란 변호사님 계신가요? 옛날 친구인데. 아,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얼마 후 복도 끝에서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세요? 미란아. 30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봤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미란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말하자면 길어. 시간 좀 있니? 당연하죠. 사무실로 오세요. 미란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일, 혼자 아들을 키운 일,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요양원 서류 이야기까지요. 미라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굳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그건 정말 너무하네요.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언니, 지금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명의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혹시 아드님 명의로 바꾸자는 이야기 나온 적 있어요? 응. 며칠 전에 태수가 그런 얘기를 꺼냈어. 상속세 문제 어쩌고 하면서. 미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절대 명예 이전하시면 안 돼요.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집 명의는 절대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미란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언니가 독립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법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재산 분할, 거주권 문제, 그리고 아드님이 그동안 받은 증여에 대한 기록도 정리해야 하고요. 증여? 네. 언니가 아드님 대학 등록금 내신 것, 결혼 자금 주신 것, 집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다 증여예요. 법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있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적어온 가계부였죠. 오, 이거 완벽한데요? 언니, 이거 엄청 중요한 증거예요. 미란이 수첩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날짜, 금액,
용도까지 다 적혀 있네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언니, 혹시 아드님 부부가 언니에게 한 말이나 행동 중에 기록해 둔 게 있어요? 요즘 며칠 동안은 메모해 뒀어. 내가 엿들은 대화들. 그것도 보여주세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적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어요. 3월 11일 마이너스 며느리 전화 통화 중 한 달만 참으면 돼 라는 말 들음. 3월 12일 마이너스 아들과 며느리 대화 명예 이전 후 요양원 계획 확인. 3월 13일 마이너스 며느리 시어머니 방 인테리어 계획 통화. 미란이 공책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이거 계속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요.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언니,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란의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언니,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으실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지쳤어. 그럼 독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막상 생각하니까 무서워. 71살에 혼자 어떻게 살아?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언니 재산이면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정말? 네. 일단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2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최소 5억은 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 예금이랑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미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어요. 작은 집 하나 구하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당연하죠, 언니. 그리고 언니가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나간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희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미란아,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돼? 일단 집 명의는 절대 지키세요. 아드님이 명예 이전 이야기 꺼내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언니 통장이랑 도장, 중요한 서류들 다 챙겨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가실 곳을 미리 알아보세요. 준비 없이 나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지?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언니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곳으로요. 생각해 볼게.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바다. 젊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요. 동해안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때 바다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키우느라 그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을 잃어볼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경로당 갔다 왔어. 아, 그러셨어요. 참, 어머니. 내일 부동산 아저씨가 오신대요. 부동산? 네. 그냥 집값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명예 이전할 때 참고하려고요. 벌써 부동산까지 부르다니. 생각보다 급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펼치고 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등기부등본, 그리고 30년간 적어온 가계부, 모두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어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뭘 가져가지? 사실 제게는 변변한 옷이 많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아들에게만 돈을 쓰느라 제 옷은 거의 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새로 사면 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써도 된다는 생각이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싸구려 은목걸이였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목걸이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도 되는구나. 그날 밤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획을 정리했어요. 1단계 집 명의는 절대 지킨다. 2단계 계속 증거를 모은다. 3단계 이사 갈 곳을 알아본다. 4단계 준비가 끝나면 떠난다.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다짐했습니다. 당당하게 떠나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명성부동산 김 실장입니다. 아들 태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좀 봐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겠는데요. 며느리 수진이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이 단지가 재건축 확정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5억은 거뜬할 것 같은데요. 5억이라는 말에 아들 내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돈, 결국 돈이었구나. 부동산 중개인이 나간 후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5억이래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꾸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고. 태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중요한 일이니까. 하지만 어머니, 빨리 하는 게 좋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도 엄마가 좀 생각해보고 싶어. 안 되겠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갔습니다. 경희를 만나야 했거든요. 순자야, 변호사는 만났어? 응, 만났어. 그리고 계획도 세웠어. 경희에게 미란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그래, 이사 갈 곳은 생각해봤어? 사실은 바다 근처로 가고 싶어. 바다? 응. 젊었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좋더라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어. 어디였는데? 강원도 어디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조카가 강원도 쪽에 부동산 하는데 물어볼까? 정말? 고마워, 경희야. 고맙긴. 친구 좋자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항상 바쁘게만 살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보며 살고 싶어.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을 듣지 못했나 봐요. 여보,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걱정 마. 내가 설득할게. 어머니가 날 안 믿으시겠어? 그래도 빨리 하세요. 상담 날짜가 이틀 남았다고요. 알았어. 내일 다시 말씀드려 볼게. 현관문을 열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저녁 먹었니? 네, 저희는 먹었어요. 어머니 거는 냉장고에 있어요. 알았어.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김치 하나, 멸치볶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며느리 입맛에 맞는 것까지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음식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밥을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김치 하나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제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3월 14일 마이너스 부동산 방문, 집값 5억. 아들 내외 명의 이전 재촉. 3월 14일 마이너스 냉장고에 내 음식 김치 하나뿐. 3월 14일 마이너스 결심.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가더군요. 뭔가 수상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갈 거죠? 명예 이전 서류 다 챙기고요. 네, 알겠어요. 빨리 해결해요. 결국 오늘이구나. 아들이 명예 이전을 강행하려는 날.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는 대신 다른 곳에 가야 했거든요.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정기검진. 예약해 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럼 다녀오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경로당이었죠.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셨어요. 순자야, 왔구나. 소개할게. 여기 장 여사님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경희한테 많이 들었어요. 장 여사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희가 설명했습니다. 순자야, 장 여사님도 너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 그래서 내가 모셔왔어. 장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었죠. 정말요? 네. 그때 저도 박 여사님처럼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어떻게 하셨어요? 장 여사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떠났어요. 아들보다 한 발 앞서서요. 집도 팔고 혼자 독립했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거군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박 여사님,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요. 저도 결심했어요. 떠나기로요. 경희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순자야.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거야? 아들이 오늘 명예 이전 진행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간 것 같아. 뭐, 벌써? 장 여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집에 두고 오셨어요? 아니요. 다 챙겨왔어요. 가방에. 잘하셨어요. 명예 이전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혹시 위조 가능성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하지만 요양원 계획을 세운 아들이었어요. 뭘 못하겠어요? 장 여사님이 제안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저랑 같이 구청에 가시죠. 명예 이전 제안 신청하는 거예요. 명예 이전 제안이요? 네.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 기간 명예 이전을 막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박 여사님 재산이잖아요. 경희도 거들었습니다. 순자야, 장 여사님 말이 맞아. 일단 막아놓는 게 안전해. 알았어. 그럼 가보자. 세 사람이 함께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장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사 갈 곳은 알아보셨어요? 아직 바다 근처로 가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강릉 쪽의 작은 마을인데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정말요? 네. 제 친구가 거기 살거든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럼 정말 고맙겠어요. 구청에 도착해서 명예 이전 제안 신청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명예 이전이 제한됩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오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마음대로 집을 뺏어갈 수는 없어. 장 여사님이 카페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 잠깐 앉아서 이야기해요. 제가 도움 드릴 게 있어서요. 세 사람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장 여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5년 전에 독립할 때 준비했던 체크리스트예요. 박 여사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준비 체크리스트, 법적 준비 재산 정리, 명예 확인, 유언장 작성, 주거 준비 이사 갈 곳 알아보기, 계약금 준비, 생활 준비 통장 정리, 병원 옮기기, 친구 네트워크, 심리 준비 죄책감 버리기, 단호한 마음 갖기. 장 여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심리 준비. 박 여사님, 아들이 찾아와서 빌면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30년을 함께 산 아들인데요. 하지만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장 여사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배운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자야, 너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희야. 그리고 장 여사님도. 뭐려?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다른 분께 도움 드리는 거예요. 장 여사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요. 강릉에 나온 집 있는지 물어볼게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 30년을 산 집을, 아들을, 손주들을 두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떠나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거야. 감옥에서 장 여사님이 통화를 끝내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강릉 주문진에 작은 빌라가 하나 나왔대요. 월세인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이래요. 얼마나 돼요? 방 2개, 거실 하나.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바다도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바다가 5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언제 보러 가실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말 같이 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혼자 가시면 불안하잖아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순자야, 우리 셋이 같이 가자. 그렇게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에 강릉으로 가기로요. 카페를 나오면서 장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집에 가시면 아들이 화낼 거예요. 명예 이전이 안 됐다고요. 네. 각오하고 있어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됐나?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 잘못한 건 박 여사님이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려 한 아들이죠.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엄마, 집에 오시면 할 얘기가 있어. 꼭 좀 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화가 난 게 느껴졌죠.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소리야? 명예 이전 제안을 걸었다며? 왜 그런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지키면 안 되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본 서류는 뭐야? 명예 이전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엄마. 오해? 날짜까지 적혀 있던 게 오해야? 엄마, 진정해.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건강한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만약이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알아본 거예요.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시라고.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처음이었어요. 나는 들었어. 너희가 나눈 대화 다 들었어.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집을 우리 거로 만든다. 이런 말 다 들었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야. 잘못 들었어? 그럼 이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기록한 일기장이었죠. 그게 뭐야? 너희가 한 말, 한 행동 다 기록해뒀어. 날짜, 시간, 내용까지 전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염탐했단 말이에요? 염탐? 내 집에서 내가 무슨 염탐이야? 아들이 진정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요.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이미 다 계획해놨잖아. 엄마, 오해야. 정말 오해라니까. 그때 손주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싸워요? 민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살아야 해.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예 이전 같은 말 꺼내지 마.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했다. 드디어 말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떡해? 명예 이전도 막혔는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조언을 받은 것 같아. 혼자서는 이렇게 못해. 어쩌지? 요양원 상담도 내일인데.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걱정하는 건 나의 건강이 아니라 집이구나. 핸드폰을 꺼내 경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말했어. 전쟁 시작됐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토요일에 꼭 강릉 가자. 새 삶의 시작이야. 새 삶.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희생의 시대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로 사는 시대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속삭이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쉬었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았고요.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운 미소 대신 굳은 얼굴이었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명예 이전 제안을 건 건 저희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렇지.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요양원 계획이 잘못이 아니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계속 집안일 하시다가 더 아프실까봐.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집을 빼고 나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순서의 문제였어요. 명예 이전을 먼저 하는 게 세금 문제로 유리해서. 수진아. 네. 난 바보가 아니야. 71년을 산 사람이라고. 저희가 어머니를 바보로 본 적 없어요. 그럼 왜 내 등 뒤에서 계획을 세워?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실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진행하려고 했다는 거지?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었어요. 아이들 교육에도 간섭하시고 집안일도 엄마 방식대로만 하시고 수진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해봐. 저희가 뭘 하든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요. 어머니 집이니까요.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인테리어도 못 바꾸고. 그래서 내가 나가면 편하겠다는 거지?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바로 그런 뜻이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나간다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원한 거잖아. 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요양원 계획은 뭐고? 그건 됐어. 난 요양원 안 가. 대신 내가 알아서 나갈게.
아들이 일어서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어디 가려고 그래? 손 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연세도 있으신데. 내 걱정은 하지 마.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앞으로도 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이 집은 팔 거야. 내 명이니까 내가 팔 수 있지.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판다고? 엄마, 정신 차려. 난 정신 똑바로 차렸어. 지금껏 정신 못 차리고 산 게 후회될 뿐이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이들은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점잖아. 능력도 있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 보러 갈 거야. 그리고 곧 이사할 거고.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했다. 드디어 선전포고를 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엄마가 집을 팔겠다고 하잖아. 말려야죠. 우리 집인데. 명의가 엄마 거라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이 집 빼면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끝까지 걱정하는 건 집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왜? 경희야. 말했어. 집 나간다고, 집 판다고. 뭐? 벌써? 잘했어. 떨려.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토요일에 강릉 가서 집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는 거야.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손주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민호를 데리고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민호가 할머니한테 드릴 말이 있대.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할머니 가시면 누가 도시락 싸줘요? 누가 숙제 도와줘요? 엄마, 아빠가 해주실 거야. 싫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겠죠. 아이는 순수하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민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인생이 뭐예요?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할머니 우리랑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민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다니. 비겁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인생을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금요일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제발 집 파는 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 집은 아버지 추억이 있는 집이잖아요. 아버지 추억을 들먹이다니. 비겁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팔기로 했어.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아시면? 엄마, 아버지는 그런 아들로 키우지 않으셨어. 아들이 할 말을 잃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제게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수진아, 너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요양원 계획은 누가 먼저 꺼냈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알 권리 있잖아.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역시.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불편했던 거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어머니, 난 내일 집 보러 간다.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고 이 집도 곧 내놓을 거야. 정말, 정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없어. 절대로. 그날 오후 장 여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 10시에 강릉역에서 만나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리고 박 여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내일부터 진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사진. 30년을 산 집인데 제 물건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제 방에 쌓인 짐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진짜 가시려고요? 응. 내일 집 보러 가. 엄마,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수야. 네, 엄마. 엄마가 3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알아?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참으면서 말이야. 엄마,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밖에 없잖아. 그것도 집을 빼앗고 나서. 엄마, 그건 됐어.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어나. 보기 싫어. 엄마, 일어나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너희 모두 들어. 내일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리고 이 집은 팔 거고. 할머니,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너희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야. 완전히 남처럼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야.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야.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남이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인지 며느리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행복한 미소였죠. 미안해. 아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살고 싶어.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야. 박정자의 삶. 토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 여행용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고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해보자. 71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밤새 생각했어요.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밤을 샌 것 같았죠. 태수야, 비켜.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내 걱정은 너나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아들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못 가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설마 진짜, 진짜야. 내가 지금 감금당하고 있는 거니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급히 나왔어요. 여보, 비켜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어차피 막을 수 없어요. 명희가 어머니 거잖아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거였죠. 그냥 보내요. 혼자 사시다가 힘들면 알아서 돌아오시겠죠. 그 말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돌아올 일 없을 거야. 절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가세요? 민호와 지은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잘 지내라. 할머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30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경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경희가 꽉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곳을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강릉역에 도착하니 장 여사님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 오셨네요. 어서 타세요. 차를 타고 주문진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동해예요.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깨끗하고 아담했어요. 여기가 2층이에요. 들어가 보실래요?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죠? 네. 좋네요.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쓰시죠. 그렇게 새 집이 정해졌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를 만나 계약서를 썼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할머니, 혹시 보증금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통장에서 돈을 뽑아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다음 주요? 오늘은 안 되나요? 오늘이요? 그래도 되긴 한데. 짐은요? 짐은 이게 다예요. 가방과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집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가구는요? 없어도 돼요. 나중에 천천히 살게요. 아이고, 그럼 안 되죠.
제 창고에 쓰던 침대랑 식탁이 있는데 갖다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집주인 아저씨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가구를 마련했습니다. 경희와 장 여사님이 도와줬어요. 침대를 조립하고 이불을 깔고 부엌에 냄비를 놓고 순자야, 이제 진짜 내 집이야. 응, 내 집. 그날 저녁 경희와 장 여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순자야,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바로 달려올게. 고마워, 경희야.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걸까? 민호와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먹이던 그 모습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웠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찾아요.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웠어요.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건 알 필요 없어.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발이요. 절대 안 돌아가. 어머니, 아이들을 핑계대지 마. 너희가 원한 거잖아. 나 없이 사는 거.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어요. 아들, 며느리 모두요. 이제 정말 끝이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였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고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다시 짐이 돼.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파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황금빛이 펼쳐졌죠. 아름다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겠군.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신선했어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전통시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붐볐어요.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그래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생선 좀 사가세요. 신선해요.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밥도 지었고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요리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정자 씨 맞으시죠? 명성부동산 김 실장입니다. 아, 네. 아드님이 연락하셨는데 집 매매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팔 거예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께서 반대하시는데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도 없어지는구나. 오후에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밤에 잘 잤어? 잘 못 잤어. 계속 생각나서. 그럴 줄 알았어. 순자야, 후회하지 마. 너 잘한 거야. 고마워, 경희야. 내일 내가 갈게. 같이 동네 구경하자.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30년 동안 시끄러운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오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아들 목소리도, 며느리 잔소리도 없었어요. 그리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리운 게 아니었어요. 익숙했던 거였죠. 불편했지만 익숙했던 일상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었죠. 예쁘긴 한데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30년의 기억들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하던 모습, 손주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제 품에 안겨 자던 모습,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모습, 모두 좋은 기억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언제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된 걸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 잘한 걸까? 정말 잘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혹시 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요양원을 생각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은 대화가 있잖아. 집을 빼고 나서라는 말. 그게 진심이었어.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쓸쓸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차단했던 연락처를 풀었어요.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와요. 어디 계세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찾아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를 걸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짐이 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견뎌야 해.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일어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평화로웠지만 외로웠습니다. 경희가 자주 찾아와 줬어요. 장 여사님도 가끔 오셨고요.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이요. 목요일 오후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누구지?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 태수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여길 알았어?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경희 이모님 연락처 알아내서 간신히 찾았어요. 경희가 말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10분만요. 들어오지 마. 여긴 내 집이야. 그럼 밖에서라도. 제발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너도 그래 보여. 엄마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왜 그랬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이제 알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싸웠어요. 매일 싸워요. 수진이가 요양원 계획 다 자기가 짠 거래요. 저는 몰랐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역시 수진이는 집 때문이었어요. 엄마 명의인 게 불안했대요. 그래서 명예 이전하고 엄마를 요양원에. 그리고 너는 그걸 허락한 거지.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야. 30년을 키워준 엄마를 버리려고 한 게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벤치 앞에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엄마, 돌아가요. 제발. 절대 안 돌아가. 그럼 이 집이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매주 올게요. 오지 마. 보기 싫어. 엄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그래. 너희가 날 버리려고 했듯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30년 동안. 30년? 바로 그 30년이 문제야. 30년 동안 난 내 엄마였어. 하지만 넌 한 번도 진짜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어. 엄마, 그런 말씀. 진짜 아들이었으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겠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민호랑 지은이는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밥도 안 먹고. 그만해. 엄마, 아이들한테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 맞는 말이었어요. 민호와 지은이는 순수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엄마, 너희와 완전히 단절해야 내가 살 수 있어. 이해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점잖아. 능력도 있고. 일어서서 돌아가려는데 아들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뿌리쳤습니다. 손 놓으라고 했지. 엄마. 아들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바닥에서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아들이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결국 차에 올라타고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왜 안 돌아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저 착한 애 될게요. 숙제도 혼자 할게요. 도시락도 안 먹을게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할머니 잘못 없는데. 한참 동안 민호와 저는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는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어요. 할머니. 꿈속에서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갈 시간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3시였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금요일 아침 경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태수가 어제 왔었다며? 미안해. 내가 주소를 알려줬어. 괜찮아. 어차피 알게 됐을 거야. 순자야, 혹시 후회하니? 응. 뭐? 후회해. 매일 후회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그건 죄책감이야. 30년 동안 희생하며 살았으니 당연한 거야. 그런가? 그래. 하지만 순자야, 기억해. 너 잘못한 거 없어. 내 인생을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내가 평생 키울 순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집 계약 들어왔어요. 5억 2천에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진짜요? 네. 계약금도 바로 주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빨리 연락 주세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억 2천. 그 돈이면 여기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팔면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집 팔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제 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제 이불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냄새 난다는 메모와 함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장 여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저 흔들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당신의 존엄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박 여사님,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네.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고민했어요. 손주들 생각에 돌아갈까 고민했죠. 그래서요?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요. 돌아갔으면 다시 짐이 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결국 부모 밑에서 더 잘 자라요.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죠. 맞아요. 아들 내외는 또 언젠가 같은 시도를 할 거예요. 그때는 더 노련하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돌아가면 반복될 거야. 박 여사님,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 파는 거 진행하세요. 정말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뭔가 단단히 결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돌아갈 곳도 없어.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민호야, 지은아.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주문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았거든요. 정자 씨, 오늘 같이 등산 갈래요? 정자 언니,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처음으로 박정자로 불리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자로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서울의 집은 한 달 전에 팔렸습니다. 5억 2천에요. 잔금을 받던 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끝인가요? 응, 끝이야. 엄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없어.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알면 됐어. 엄마, 사랑합니다.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안 바뀔 거야. 절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엄마. 너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죠.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어요. 민호의 필체였죠. 할머니께. 할머니, 저 민호예요. 엄마 몰래 편지 씁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밤 할머니 생각하면서 자요. 할머니는 저희 미워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 중학생 됐어요. 키도 많이 컸어요. 할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민호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답장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어요. TV에서 서울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시작됐다는 뉴스였어요. 이 단지는 5억대에 거래되던 곳인데 이제 10억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이 원하던 거였죠. 재건축.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희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장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경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좋자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경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30년 만에 제 입맛대로요. 순자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내 손맛은 여전하구나. 그치?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하니까 좋아. 순자야, 후회 안 하지? 가끔은 해. 아이들 생각나고, 특히 민호, 지은이. 그래도 돌아가고 싶진 않지? 응, 절대 안 돌아가. 다시는. 경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10월 어느 날 장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요. 여사님은요? 저도 잘 지내죠.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작은 카페를 하시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할 사람을 찾으신대요. 일이요? 네. 하루 3시간 정도 주 3일만 나오면 되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용돈벌이는 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박 여사님 같은 분이면 충분해요.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내리고 그 정도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71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걸요. 해볼게요.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작은 카페였어요. 사장님은 50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어르신, 힘들면 언제든지 쉬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커피 머신 사용법도 배워야 했고 주문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커피 내리는 것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할머니,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 카페가 더 따뜻해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11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바다 위로 눈이 내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할머니,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 목소리가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할머니, 오빠가 편지 보냈는데 답장 안 하셨죠? 응. 할머니, 우리 미워하세요? 아니야. 미워하지 않아. 그럼 왜 연락 안 하세요? 왜 돌아오지 않으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할머니,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왜 할머니는 저희를 버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추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돌아와요.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갈 수 없어. 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짐이 되니까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사장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왜? 경희야. 지은이가 전화했어. 뭐라고 했는데? 돌아오래. 사랑한다고. 순자야, 흔들리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 알아. 알아.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 당연히 아프지.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하지만 순자야, 돌아가면 안 돼. 왜? 돌아가면 다시 반복돼. 아이들은 자라면 떠나. 하지만 넌 평생 거기 묶여 있게 돼. 맞아. 맞는 말이야. 순자야, 조금만 더 버텨.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고마워, 경희야.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카페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보낼 것 같아요. 가족들은 안 만나세요? 가족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TV를 켰는데 가족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들도요.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말 경로당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모였어요. 정자 씨, 올해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뜻깊었어요. 제 인생을 산 것 같아서요. 그래요? 멋지네요.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춥고 쓸쓸했지만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나는 서울에서 짐처럼 살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박정자로 살고 있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죠. 수고했어, 정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새해의 소원을 빌었어요. 올해도 나답게 살자. 누구의 짐이 아니라 박정자로. 카페에서 일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경희와 수다 떨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2월 어느 날 우편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필체였어요. 엄마께, 엄마,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편지 씁니다. 저, 수진이랑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희는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를 원망했고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 셋이서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동안 엄마는 30년을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엄마. 태수 올림.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됐구나. 하지만 늦었어.
너무 늦었어. 3월, 봄이 왔습니다. 바닷가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카페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고향이 여기세요?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가족들은요? 없어요. 혼자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예전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멋지시네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멋지다. 71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녁에 경희와 통화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목소리 밝은데? 응. 오늘 손님이 나보고 멋지대. 당연하지. 넌 멋진 여자야. 경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버틴 건 내 힘이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로 주문진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힘든 1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아이들이 그립긴 하다. 매일 생각난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제 박정자니까.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정자.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바다를 비추는 달빛이 아름다웠죠. 잘했어, 정자야.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만 하며 살 필요 없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71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